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오후 5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틀 만에 퇴거한 거에 비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끌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에도 관저에서 주요 정치인을 만나는 등 연일 일정을 소화해 왔고, 지지자들을 향해 메시지를 내면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퇴거 현장에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배웅에 나섰고, 사저 주변에는 지지자들이 일찌감치 모여서 윤 전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사저 복귀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계속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기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 행사가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지 의문입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네, 4월 1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예천군의 보육 돌봄 사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윤 전 대통령 퇴거 소식부터 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뉴스가 되겠는데, 자, 무려 일주일 만에 관저에서 퇴거를 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그 임기 전날 퇴거했던 거 우리가 다 봤고요. 그렇죠. 화면을 통해서.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틀 만에 나왔는데 일주일 만에, 이거 좀 너무 늦은 감이 있고, 또 그 일주일 동안의 그 행보도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반성, 뭐 사과 이런 모습은 전혀 없고 너무 떳떳한 그런 모습, 사실 좀 놀랍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주일이나 지금 버티다가 오늘 결국 이제 퇴거를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퇴거하기 전까지 거의 매일 뭐 그 관저에서 식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손님을 불러서. 근데 거기 손님 불러서 식사하는데 지원돼서 간 사람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조리사 이런 분들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확인된 거죠. 대통령실에 요리사들이 간 거는. 그렇죠. 갔다고 언론의 보도니까요. 근데 거기 그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국고 손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으로 파면된 사람이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이 왜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을 예컨대 거기에 불러서 조리를 하게 하고 그걸로 파티를 하고 식사를 한다? 이거는 명백하게 세금을 유용한 겁니다. 본인은 그런 대접을 받거나 그런 지시를 할 수 나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탄핵된 사람이잖아요. 탄핵된 일반인입니다. 그것도 대통령 예우가 박탈된 상태고요. 그런데 한남동 관저에 사람들을 초대해서 밥을 먹고 그걸 만드는 사람들을 용산에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그런 행동을 한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죠. 이건 저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이해가 안 돼요. 기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기행이라기보다 그냥 법을 무시하는 거죠. 무시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행보들을 보면 법을 무시하고 법꾸라지처럼 자기한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하려고 하고 온갖 법 기술을 이용해서 체포도 피해보려고 하고 구속도 피해보려고 하고 처벌도 피해보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고 그게 이제 이번에 관저에서 일주일 동안 버티고 있는 것도 같은 현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하루가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보통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 제 기억으로 5월 9일인가 밤 12시까지 임기여서 그렇죠. 근데 그걸 뭐 보통은 그 다음 날 네. 다음 날 이제 취임식 끝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떠나죠. 근데 그 전날 방 비우라고 집배라고 왜냐면 청와대 공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틀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 들어갈 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그게 수리가 필요해서 그 뭐 보일러 수리.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는 부분은 그게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되고 더 황당한 건 퇴거하면서요. 한남동에 나오면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인사를 했어요. 또 지금 저는 그런 했습니다. 모습 보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손도 흔들고 저게 과연 탄핵당한 국민들 앞에 사과하기는커녕 자기 지지하는 지지자들 앞에서만 저렇게 손 흔들고 예전에 그 구속에서 나와가지고 그 모습 뭐가 다릅니까 저게? 저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몇 명 되지도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보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마냥 해서 뭐 지지하고 함께한다, 뭐 손은 들고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건가? 그러니까 그 포옹하는 모습 아까 저도 봤는데 그래서 저는 일부러 좀 이렇게 연출한 것 같은데 일부러 청년들이 있잖아요, 대학생들 이렇게 앞에 좀 쭉 줄 세워서 서 있더라고요. 이렇게 악수하고 포옹까지 다 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제 전한길 씨 만날 때 그 얘기했나요? 뭐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뭐 감옥 가고 뭐 죽어도 상관없다. 근데 나를 지지해줬던 그 청년들한테 미안하다 뭐 이런 얘기 한 게 이게 또 다른 또 메시지를 또 내고 있다. 그런 거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20대 청년들 남자 청년들 특히 지지율이 이제 거기서 좀 나오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 그러면 그 지지층을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지하는 그 극렬 지지층 그 지지층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정치를 해보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좀 발휘해 보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참 국민 앞에 그 사죄하고 용서를 빌고 이런 모습은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반성은커녕 도리어 그게 정당하다고 계몽을 위해서 했다고 잠깐 뭐 비상계엄 선포한 게 뭐가 문제냐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나라를 망치고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던 부분에서는 전혀 사과를 하지 않고 본인들의 지지자들에게만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했던 그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납니다. 참 그냥 임기를 다 마친 정상적인 전 대통령도 아니고 파면된 대통령이고 우리 사회에 얼마나 그 해악을 끼쳤는지 사실 이걸 돈으로 환산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국제적인 그 신인도 하락 그것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 경제 망친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돼요. 너무합니다. 자기 때문에 있었던 그런 국가적 손실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한마디도 언급 안 하죠. 지금까지 사과한 적 있습니까? 제대로 사과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은 안 하고 지지자들에게 저렇게 막 보니까 둘러싸여서 인사하고 뭐 일일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게 과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저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야 좋아하겠죠. 저런 모습 당연히 좋아할 텐데 그런 국민이 사실 진짜로 윤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지지율이 뭐 30%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얼마나 진심으로 좋아서 저렇게 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진짜. 그러니까요. 정말 더 이상 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주먹 쥐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속 취소에서 나올 때 그 모습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모습을 보면. 저는 저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본 모습이다. 그렇습니다. 저분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관심이랄까요, 애정 이런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지지자들만 보는 거예요. 지지자들의. 국가에 대한 뭐 발전, 국가에 대한 어떤 위기감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되든 말든. 그리고 뭐 본인은 법을 어기든 말든 본인은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내가 왕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면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좀
황당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행히 탄핵이 돼서 다행인데 저렇게 2년 반 동안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참 답답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유, 지난 파면되고 이제 꼭 일주일 만인데 지난 일주일 네. 동안 관저 정치는 정말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네.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전한길 씨부터 해서 뭐 윤상현 의원은 네. 뭐 자주 나경원, 드나들었다고 하고 네. 나경원 의원도 네. 만나고 와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철우 지사도 또 네. 만나고 와서 또 메시지를 또 전달했는데 네. 뭐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된다 뭐 이런 글을 썼는데 페이스북에 뭐 잠시 후에 또 아이고. 천영길 네. 평론가랑 이거 자세히 좀 다루겠습니다만은 네. 약주를 한 잔도 안 하셔서 걱정된다. 근데 전 이 얘기 보면서 사실 뭐 윤 전 대통령 그 술 때문에 참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혼자서 네. 약주 해봐서 아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생각이 나요. 노 전 대통령도 사실 뭐 애주가였다고 알려졌는데 네. 취임한 이후로는 뭐 단 한 잔도 안 마셨다. 언제 무슨 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한시라도 취했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네. 이철우 지사한테 했던 말 중에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십니까? 충성심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람을 쓸 때는 충성심을 봐야 된다. 본인은요. 그 전에 예전에 좌천돼 있을 때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똑같이 자기가 입장이 바뀌니까 태도도 바뀌고 말도 바뀌어요. 그건 무슨 진정성 일도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배신당했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죠. 배신당했다.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그 본인이 임명했던 그 헌법재판관들 모두 다 인용을 했으니까. 거길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 그 지명 그 얘기도 좀 이어지는 것 같고요. 한덕수 대행이 글쎄요 자기 생각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으리라고는 헌법재판 그 재판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거의 없죠. 제가 볼 때도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완규 이제 뭐 후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전날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지명된다는 소식을. 그 전날 지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면 그 전에는 그러면 미리 생각하거나 고민하거나 어떻게 할지 막 이런 생각을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리고 탄핵되고 나서 4일 만이에요. 그럼 제대로 인사검증이나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실제로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그런 인사라고밖에 볼 수 없죠.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정말 생각하고 고민해서 했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 얘기가 나온 김에 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니까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느냐. 이완규가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 내란 혐의로 공수처 또 경찰 피의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그 유명한 사인 안가 회동의 그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내란 이후에 지금 왜 군인들 그 사령관들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 그리고 경찰청장 자 그렇게 구속이 됐고 또 뭐 보석으로 풀려 나온 사람도 있고 한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내란을 공모하고 기획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인이 아닐까라는 의심, 이 4명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많습니다 지금.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완규 이 사람 법제처장인데 이 사람이 4명 회동, 사인 회동이 함께 있었고 더 의심스러운 건 그 회동 끝난 뒤에 4명이 모두 다 휴대전화를 교체를 했어요. 한 명 빼고 3명이. 증거인멸에 의심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내란 다음 날 모이냐고요. 이분들은 다 이 4사람은 윤석열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이고요. 당연하죠. 그럼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의심이 되는 거죠. 그것도 안가에서 모였다는 거. 안전가옥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대통령의 허락이 없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니까. 그렇죠. 불가능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이제 내란 관련된 뭔가 뒷수습이든 아니면 2차 계엄에 대한 논의든 뭐 이랬을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모일 이유가 없어요. 4명이서 거기에. 이완규,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렇게. 김주현 4명이죠. 그나저나. 다 법률가 출신이에요. 다 법률가 출신. 자, 일단은 지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냈잖아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텐데 결과가.
예. 뭐 내주 초 뭐 이렇게 빨리 나온다고 하죠. 예, 예상되는데 여기서 좀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까요? 가처분 신청이? 저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처분이. 예. 왜냐하면 대통령 이제 다수 헌법학자들 다수는요.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은 엄연하게 다르다. 직분 자체가, 역할 자체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요. 잠시 위임받아서 그걸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임명권을 발휘하는 것은, 그러니까 임명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명과 임명을 함께 얘기하는 겁니다. 예. 추천 단위가 다른 곳, 예를 들면 국회든 대법원이든 여기서 추천에 넘어오는 걸 임명하는 것은 소극적 행위예요. 그렇죠. 본인이 지명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완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지명을 한 거예요. 대통령 몫에. 예. 그렇죠. 근데 대통령은 선출된 권력이니까 민주주의의 정당성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지만 한덕수는 임명받은 사람이요. 그것도 누구한테? 파면된 대통령에게. 파면된 대통령이 임명된 사람이 인사권을 행사한다고요. 게다가 50 며칠 후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오는데.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건데 뭘로 봐도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입법조사처에서 조사를 했는데 입법조사처 조사도 권한대행은 임명권이 없다, 지명권이 없다 그렇게 나왔고 법제처에 그 이완규가 법제처 하기 전에 10몇 년 전에 법제처가 헌법 해설서라는 걸 냈어요. 책을. 주석서. 그 헌법 해설서 내에도 할 수 없다고 돼 있어요. 거기도 그렇고.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그런 권한 행사만 안 돼. 그래서 실제로 황교안 전 권한대행 있잖아요. 그때도 안 했죠? 행사를 안 했죠? 했어요. 또 자꾸 헷갈리게 하려고 보수 언론들이 뭐라고 물타기를 하냐면 한 명은 했어요. 2명 중에. 근데 한 명은 누구였냐?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이었어요. 그랬군요. 근데 그거를 마치 그때도 했는데 이번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두 자리가 비었는데 하나는 대통령 지명 자리였고 하나는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리였는데 황교안이 임명한 건 대법원장이 추천한 자리만 임명을 했고요. 소극적 대통령이 행사. 지명한 자리는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 행사는 안 했다. 그런데 물타기를 해요, 그걸로.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윤 전 대통령 이제 형사 재판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이제 1차 공판이 있는데. 자, 뭐 재판 받아야죠. 성실 여기 꼭 출석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출석할 때 지하 주차장으로 좀 입장하도록 요구를 했다는 말이 있는데 더 이상의 받아들였어요. 그거 받아들였습니까? 저 그 소식은 못 받았는데. 너무 황당해. 받아들였어요. 더 이상의 특혜는 좀 없어야겠습니다. 특혜. 이게 특혜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거 안 받아줬어요. 요청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언론에 공개돼서 들어왔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언론에 공개가 됐었어요. 그런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재판부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 이건 특혜 중에 특혜예요. 아니, 맞습니다. 구속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구속된 피의자는 보통 호송버스 있잖아요. 그거 타고 와서 이제 우리가 보통 셔터라고 하는데 주차장 이게 마지막 문을 닫는 그걸 내리게 만들어줬어요. 그렇습니다.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근데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판에 오는 사람들은 다 현관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다 언론에 노출이 됐었어요.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재판정에 들어가는 장면도 사진 촬영이 허용이 됐었고요. 다 기억하시잖아요, 우리가 재판 받으러 갈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전 대통령만 그런 특혜를 또 주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11분이었나요? 그 영상 그 비전을 발표했는데 크게 봐서 세 가지 목표. 그러니까 첫 번째가 경제 성장, 두 번째 생명 중시, 세 번째 국익 외교하겠다. 먹사니즘에서 나아가서 잘사니즘의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꼭 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공약이 아니더라도 그 누구의 공약이더라도 좀 이런 세상이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다 이제 공감이 되는 거고. 어쨌든 뭐 이번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좀 자세히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나저나 아까 한덕수 대행 전환길 씨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덕수 전환길 이 대선 출마설이 나오고 심지어는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까지 출마설을 나왔는데 이거 뭐 일거의 가치도 없는 거죠. 근데 한덕수 대행은 뭐 나올 것도 같고 일단은 나머지 세 명은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명은 의미가 없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그때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대통령의 대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뉘앙스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군요. 네,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저는 염두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2명을 지명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덕수 대행은 지금 내란 피의자입니다. 이미 피의자요. 조사를 한번 받았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이완계도 마찬가지고 한덕수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다 사실은 공직에 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 출마의 꿈을 꾸는지 물론 한덕수 권한대행 아직까지 공적으로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참으로 참 안타깝고 황당하고 창피한 일입니다. 네, 내란 이거 전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내란 정치 이렇게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다음 정권이 출범을 해야 그때 비로소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8분 35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라면 잠깐 아이를 좀 맡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곤란한 상황 겪어보신 경험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최근 예천군에서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보육 및 돌봄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예천군 주민행복과의 사공은미 여성보육팀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사공은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천군 주민행복과 여성보육팀장 사공은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예천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요. 현재 예천군에서 추진 중인 보육 그리고 돌봄 관련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예천군에서는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또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보육, 돌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을 대여하고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장난감 도서관, 네. 또 야간에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 어린이집, 그리고 육아 부담을 이웃과 나누는 공동 육아 품앗이 사업을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네. 또 올해 신규 사업으로는 영유아 창의문화센터와 영세 특화 공동 육아 나눔터 조성, 조부모 손자녀 돌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영세 특화 공동 육아 나눔터는 부모님들이 출산에서 첫 돌까지 육아를 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많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초기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신생아 가정을 위한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 맞벌이 가정의 양육 공백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는 방과 후 초등 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아이가 아플 때 보호자를 대신해 병원에 동행해주는 아픈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경북 도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K보듬 6천 사업시설로 어린이집 2개소, 돌봄센터 3개소, 공동육아 나눔터 1개소, 총 6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이 시설들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평일 24시까지 또 주말 공휴일에도 돌봄을 제공하고 있어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뭐 예천군 주민행복화에서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군요. 올해 네. 또 신규 사업도 많이 있고 하나하나 좀 주요 사업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영유아 창의문화센터, 이 부모님들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운영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영유아 창의문화센터는 아이들의 발달 특성과 성장 단계에 맞춘 창의적인 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인데요. 예. 작년 10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1일부터 봄학기 정규 프로그램을 시작해서 현재 12개 강좌 180여 명의 아동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예. 12월까지 한 50여 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 그동안 예천 지역에는 영유아들을 위한 문화센터가 없어서 부모님들이 인근 안동이나 영주로 나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셨는데요. 네. 이제는 예천군 내에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되어서 부모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유, 그렇겠네요. 12개 강좌에 50여 개 프로그램이 이렇게 네네. 운영될 예정이다.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정말 부모님들 너무 반기겠어요. 굉장히 만족하시겠는데요. 예, 맞습니다. 부모님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정규 프로그램 이외에도 원데이 클래스 강좌도 수시로 개설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또 부모님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소개해 주신 아픈 아이 병원 동행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아주 굉장히 실용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되나요? 예, 이 사업은 이름 그대로 부모님이 직접 병원에 데려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담 인력이 아이와 함께 병원에 동행해주는 서비스인데요. 예. 이용 대상은 4세 이상부터 초등학생까지 아동들이고 병원 진료 예약부터 동행, 또 약 처방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서 이제 보통 이제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이용을 하겠네요. 아무래도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모님들을 이제 대신해서 병원 진료를 이제 동행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벌이하는 부모님들은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아이들이 아플 때 휴가를 내지 못하시거나 또 병원에 데려가기 힘든 상황에 당황하셨던 경험들이 있으실 건데요. 예. 전담 인력이 차량으로 병원까지 동행을 하고 또 진료와 또 약 처방 후 귀가까지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차량을 직접 가져가서 차량으로 동행을 하는군요. 예, 맞습니다. 안전하게. 자, 아주 바쁜 부모님들 정말 환영할 만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할 때 좀 이용료가 혹시 따로 있나요? 예, 별도의 이용료는 없고요. 없어요. 병원 진료하고 또 약 처방에 따른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바쁜 부모님들께서 아주 꼭 필요한 그런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 하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서비스는 지금 모이소라는 앱을 통해서 신청을 이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모이소 앱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예. 저희 군청 관련 과로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또 상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천군청 주민행복과로 예. 전화하면 되겠죠. 네네. 예. 모이소라는 앱을 까셔서 여기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겠고, 예, 맞습니다. 아니면 예천군청 주민행복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돌봄 공간으로는 공동 육아 나눔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공동육아 나눔터는 보호자들이 함께 모여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 공간인데요. 현재 예천군에는 예천읍과 호명읍에 각 1개소씩 총 2곳이 운영 중에 있고요. 오는 7월에 영세 특화 공동육아 나눔터 1곳을 추가로 개소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공동육아 나눔터는 주중 저녁 10시까지 또 주말에도 확대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고요. 또 실제로도 이용률이 매우 높아서 지속적으로 공간과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 그러니까 예천읍과 호명읍에, 이거 신도시에 있나 보네요. 호명읍이면은, 그렇죠? 예천읍과 호명읍에 있고, 그리고 7월 중에는 영세 특화 공동 육아 나눔터까지 개소할 예정이다. 여기는 어디 신도시에 하나요? 신도시에 예정입니다. 자, 영유아 창의문화센터부터 공동 육아 나눔터까지 예천군에서는 이렇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에서는 아이 키우는 일이 정말 즐겁고 든든할 것 같은데요. 저희 예천군은 앞으로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고 또 부모님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과 또 서비스를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천군 사공은미 여성보육팀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주제는요? 네, 지난주 금요일 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 방송도 하루 쉬었는데요. 이 벌써 한 주가 지나면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파면 결정 이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살펴보고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는 이철우 도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파면 결정 이후에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 반응,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나저나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딱 일주일 됐습니다. 정말 한 달 정도 더 된 것 같은데 일주일 전 일이고 오늘 또 조금 전에 이제 퇴거를 했고, 자, 이런 상황인데 4월 4일 선거 전까지는 선거하기 전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 이제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데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14일 이 국회에 탄핵 소추안 표결 당시부터 이 지역 의원들 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이 지역 의원들 가운데 박형수 의원의 경우에는 이 탄핵 표결에서 기권을 던졌거든요. 우리 지역의 다른 국회의원들은 다 이 반대표를 던졌었는데 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박형수, 그러니까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의 박형수 의원이 탄핵 표결에서 반대표가 아니라 기권표를 던졌었군요.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의원들 간에 탄핵 심판을 대하는 온도차가 있었는데 지난 3월 12일에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82명이 이 계엄위 위원이라도 탄핵을 각하해달라
이 탄원서를 헌재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예. 네, 이 국민의힘 의원이 108명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 82명이면 4분의 3이 넘는 의원이 여기에 동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왜 친한 개 정도 빼놓고 네. 다 동참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 명단을 보면 우리 지역구 의원 4명도 좀 입장이 갈렸는데 상주문경의 이 이미자 의원, 영주 영양 봉화의 임종득 의원은 이 연서명에 참여를 했었고 이 반면에 안동예천의 김영동 의원, 그 의성청송 영덕 울진의 박형수 의원은 참여하지 않았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저는 네. 우리 지역 의원들 다 참여한 줄 알았더니 서명에 탄원서에. 네. 그러니까 이미자 임종득 의원은 탄원서 서명했고 네. 김형동 박형수 의원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네. 탄핵 이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러면? 네, 이미자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이 파면 이후에는 개인적인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함께 이 탄핵 각하를 주장했던 임종득 의원 역시 이 헌법재판소가 선고하는 4월 4일 오전에 이 본인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밤새 헌법재판소 앞 천막을 지켰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었거든요. 예, 그런데 선고 이후에는 이 개인적인 입장을 아예 내놓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제가 왜 그 탄핵 각하 청원 이야기를 했냐면 이 김영동 의원과 박형수 의원은 탄핵 이후에 이 공식적으로 앞선 두 의원과 또 다른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산불 피해를 입은 곳을 또 지역구로 두고 있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김영동 의원은 일절 파면 결정과 관련해서 전후에서 아예 입장을 좀 내지 않았었고 이 박형수 의원의 경우에는 좀 눈여겨볼 만한데요. 선출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어서 이 국정 운영에 공동 책임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 라면서 우리와 다른 견해를 지녔던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이 깊이 새기며 반성하고 개혁해서 더 큰 승리를 위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 반성하는 태도를 밝힌 우리 지역 이 국회의원이기도 했습니다. 아, 이거는 보도가 잘 안 돼서 저도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듣는데 네. 박형수 의원이 이렇게 뭐 어느 정도 사과의 발언을 했군요. 그래서 맞습니다. 우리와 다른 견해를 지녔던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도 깊이 새기겠다. 냉철하게 반성하고 과감하게 개혁하겠다. 아, 이런 발언을 했군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무리 국민의힘 의원이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지역 국회의원들의 이런 반응 차이는 결국 조기 대선과도 연동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이미자 임종득 의원의 반응을 소개해드린 이유가 마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면 강하게 반발할 것 같은 이 분위기를 풍겼지만 이 정작 파면 결정이 나오고 나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헌재 결정을 반박하거나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가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역시도 조기 대선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언제 이 태세를 전환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 국면을 좀 보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해왔던 이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으면서 반박을 했고 결과도 이 8대0 만장일치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 것이 정영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을 맡으면서 작성을 했는데 이 헌법재판소 구성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 사람이 3명인데 이번에 헌법재판관 가운데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유일한 재판관이 이 파면 결정 초안을 또 작성했기 때문에 이걸 따르지 않을 도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만약 이 대선 후보가 차기 국민의힘 당권을 잡을 이 가능성이 높다 보니 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도 빠르게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 게 또 있군요. 네. 자, 이제는 윤 전 대통령의 관저에서 오늘 조금 전에 나왔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형사재판 1차 공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제 조기 대선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오늘로 보니까 오늘이 11일이니까 53일 남았네요. 조기 대선. 맞습니다. 이제 딱 일주일 지났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6월 3일 화요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임시공휴일 지정도 이루어졌고 애초에 예정돼 있었던 이 대입 모의고사 역시 연기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하루 미뤄졌죠. 예. 네. 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1일인데 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2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 가운데 만약 이 공직자가 있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조기 대선을 참 이게 좋은 일은 아니지만 한번 치러본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문에 주요 정당들의 대선 후보 선출 일정도 빠르게 나오게 됐습니다. 빠르게. 예. 6월 3일 화요일에 이제 본 투표가 있고 사전 투표는 바로 그 전주 목요일 금요일입니다. 5월 29일, 30일 이렇게 이틀간 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선거는 수요일에 했는데 이번에는 화요일에 하게 돼서 사전 투표도 이제 예전에는 금요일, 토요일 했었는데 하루씩 앞당겨져서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8년 전 조기 대선에서도 화요일 날 선거를 했었습니다. 아, 그때도 화요일이었나요? 네. 아, 그렇군요. 예. 자, 이번 한 주는 이제 계속해서 대선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나경원 의원까지 자,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먼저 민주당부터 보면은 지금 4명이죠. 이재명, 그렇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김동연 그리고 또 한 명이 김두관 이렇게 전 의원입니다. 이렇게 4명이 현재로서 이제 나올 것 같고 국민의힘은 지금 뭐 15명이니 뭐 20명이니 뭐 여러 얘기가 많은데 어떻습니까? 네, 뭐 15명, 16명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경선 룰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 그 분위기는 조금은 가라앉는 이 모양새가 됐습니다. 그래요? 네, 이게 1차, 2차, 3차 경선 세 단계를 거치기로 했는데 1차 경선이 빠르게 치러지는데 일단 4명만 뽑기로 했거든요. 1차에서 4명으로 확 줄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8명이 아니라 4명으로? 네, 1차에서 100% 여론조사를 통해서 4명만 추려서 2차 경선을 치르기로 하면서 당초 거론됐었던 인사들 가운데 일부는 이 출마 선언을 안 하고 있고요. 이 다음에 2차 경선에서 2명을 뽑아서 당원 50%, 여론조사 50%로 이 최종 경선을 치러서 후보자 확정은 다음 달 3일 하기로 했는데 만약 이 2차 경선에서 과반 이상 득표자가 나오면 3차 경선은 치르지 않고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야, 이 1차 경선에 4명이 누가 들어갈까?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군소 후보들은 빼고 일단은 김문수, 홍준표, 오세훈, 한동훈, 뭐 유승민, 안철수 뭐 이 정도 한 6명 정도 추려지는데 이 중에서 2명이 누가 떨어질까? 네. 그건데. 그건 그렇고 그냥 이건 뭐 개인적인 감입니다. 그냥 예상. 우리 천용길 평론가가 보시기에 최종 2명은 누가 갈 것 같아요. 그냥 추측. 이게 4명이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만약에 그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이 3명은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한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가운데 이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한동훈 이 전 대표와 겹치는 구간이 좀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된다면 김문수, 홍준표 2명의 대진으로 짜여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우연히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는데
이 출마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조문제하면서 만약 유승민 전 대표가 출마하지 않게 됐을 때 이 지지세를 누가 확보하느냐도 국민의힘 경선에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이? 네. 그래요? 저는 나올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그건 봐야 되겠고. 네. 안철수 후보는 좀 제쳐두시네요. 네, 그 안철수 아무래도 좀, 후보가 일단 꽉 짜여진 한동훈, 김문수, 홍준표 요 3명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가기에는 이 한동훈 전 대표와 상당수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지하는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약점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종 2인에는 김문수는 좀 상수인 것 같고, 네. 그래서 김문수, 한동훈이냐, 김문수, 홍준표냐, 뭐 이 정도 예상하시는 것 네. 같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 얘기도 좀 해봐야죠. 예, 출마 선언을 했죠. 네, 9일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고 오후에 국회에 또 올라가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주요한 메시지를 보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새 박정희 정신으로 지방 중심 국가를 운영하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고 왔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이 보수 종갓집에서 이런 상황에 체제 전쟁에 나서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산불로 입은 피해 복구가 아주 시급한데 네. 이 출마하는 것 자체가 이거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네요. 맞습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요. 지금 산불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는 이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해야 되는데 휴가 출마를 한다. 이거는 차라리 권한대행이 전념하도록 깔끔하게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철우 지사가 오늘 또 한 방송에 나와서 휴가 가는 권리는 모두에게나 열려있다. 휴가 누구나 갈 수 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과연 이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런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물음표가 남습니다. 휴가를 내고 출마를 한다. 네. 그럼 이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쎄요, 그 도정 그 자리를 뭐 오래 비울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은데 네. 이철우 지사가 자리를 오래 비울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1차 경선 통과 어렵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다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후보자 등록이 14, 15일 다음 주 월 화요일 날 이틀 동안 진행하고 16일에 발표하거든요. 네. 이게 후보 등록과 함께 여론조사를 돌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입니다. 만약 이 당원 반영 비율이 절반 정도 됐다면 이 당원 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북 지역 그리고 대구 지역까지 좀 지지를 노려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휴가를 그리 길게 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통과는 좀 어려워 보인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철우 지사가 이런 비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선에 뛰어든 이유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철우 지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본인은 이 손해 보는 것이 거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기 대선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탄핵 국면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좀 주춤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철우 지사는 적극적으로 탄핵 각하와 기각을 주장하면서 존재감을 어필했는데 이 경선 참여하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입장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만약 2차 경선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 경북도지사라는 이점으로 낙선한 경선에서 탈락한 후보자 가운데 중간 정도 순위 정도만 기록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체급을 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철우 지사가 1955년생, 그러니까 만 69세거든요. 우리 나이로는 71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책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다음 삼선 도지사 공천에서 아무래도 대선에 출마했던 이 도지사
후보라고 하는 점이 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 판단 때문에 출마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 네. 도민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다음 공천을 위해서 3선 도지사를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알겠습니다. 해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